맛있는 미술, 재미있는 미술, 보이는 미술, 삶의 미술 한 스푼 넣어가세요. 아트팟 9회 금주 아트팟이 만나러 나갑니다에서는 안평대군의 비밀정원을 기획한 류병학 독립 큐레이터를 만났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리처드 해밀턴 연속적 강박, 송은아트 큐브에서 전시 중인 이주원 그들은 무엇을 남겼나. 이번 주 인사이드 아트마켓에서는 K옥션 손희천 경매사가 사상 최고가로 낙찰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고요. 마지막 영상으로 문화비축기지에서 지난 주말 펼쳐진 퍼포먼스 티끌 하나의 우주 쇼쇼쇼를 담았습니다. 아트팟 9회 시작합니다. 오늘은 두 분께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나 영화의 제목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있죠. 예전에 짜장면 500원 하던 시절에 보물섬이라는 만화 잡지가 있었어요. 알죠? 유경재단 그렇죠. 거기에 연재되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그런 만화가 있어요. 이희재 작가. 너무 척척 박사님이시죠. 그런데 저는 그 전에 항상 권선징악 그런 동화책만 읽다가 갑자기 모두가 착하고 다 그럴 법한 사람인데 다들 슬프고 괴롭고 막 때리고 막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동심이 파괴가 된 거죠. 네, 세상이 이렇구나. 실제 세상은 이렇구나.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상현 소장은요? 저는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보고 나서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럼 보통 이제 책을 집어 던져야 되는데 언제 봤는데요? 중학교 1학년. 그래서 그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책들을 사기 시작하고 다시 읽고 뭐가 이해가 또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한 100번 넘게 읽고 100권 넘는 책을 샀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하는 기반이 되게 지금의 김상윤이 있게 한 어떤 트레이닝 선생님 같은 책이에요 저한테는. 네. 그럼 미술 전시는 어때요? 저는 크리스티안 볼탕스키의 겨울여행이라는 전시가 있었거든요. 겨울여행. 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했었는데 그게 저의 논문의 어떤 바탕도 되고 많이 좋았던 전시예요. 상현 소장은? 저는 미술 전시로는 기억에 제일 남는 건 여가의새 발견전. 직접 기억했던.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미술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그냥 관심이 있는 개인이었던 게 어떻게 행위자로서, 그러니까 기획자로서 처음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낸 전시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작가 이름은 기억이 나는데 전시 제목 자체가 이렇게 책임처럼 딱 기억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전시 기획자들한테는 거의 신화처럼 여겨지는 그런 전시가 있습니다. 하랄트 제만. 네. 그 태도가 형식이 될 때라는 전시죠. 그러니까 1969년 전시인데 이 전시가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전까지 전시들이 작가를 보여주고 그 작가의 의도대로 전시가 진행됐다면 최초로 작가가 아니라 기획자의 의도대로 작가들이 배치된 전시.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공교롭게도 소개해드릴 전시들이 다 전시 타이틀이 있어요. 그러네요. 안평대군의 비밀정원, 연속적 강박,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남겼나? 티끌 하나의 우주 쇼쇼쇼. 이번 주 주제는 그러면 제목인가요? 네, 이번 주 주제를 이제 전시 타이틀이라고 잡아봤어요. 아무튼 이 전시 제목 자체는 미술 애호가들이거나 아니면 우리 아트팟도 그렇죠. 전시 제목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면 우리가 찾아가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그 전시가 어땠는지, 그 호기심을 넘어 만족스러웠는지를 지금서부터 전시 영상을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죠. 이 전시는 사실 자한미술관에서 오래전부터 기획을 해왔던 전시의 한 부분입니다. 2012년 첫 그 전시를 했을 때 안평대군과 몽유도원도에 관련된 전시를 기획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년마다 하다가 작년 겨울에 이제 올해 할 전시 준비를 안평대군의 이제 비해당 48형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전시 준비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그때 안평대군이 비해당이라는 이런 그 당호를 가지고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꽃들도 심고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그 기물들을 해놓은 상태에서 안견한테 48경을 그림을 그리게 했었다는 이런 그런 짐작되는 추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시를 쓴 거죠.
사실 뭐 저 역시 뭐 비해당 48형이라는 걸 처음 알았었지만 대다수 작가들이 비해당 48형을 알고 작업한 경우는 없었던 거로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거를 이제 현대적 해석으로 좀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그 이제 작가들 리서치를 하게 됐어요. 그 자아미술관 학예팀들하고 저하고. 그래서 일단 들어오면은 좀 특이한 어떤 전시 형태를 만들어 보는 게 저의 이제 구상이었습니다. 이 자아미술관을 올라오면 진짜 마음 잡고 올라오셔야 되는데 걸어오시다 중간에 좀 쉬어야 돼요. 그럼 쉬어서 뒤를 돌아보시면 풍광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오시다 보면 또 돌아보면 또 풍광이 좋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자아미술관 올라오시면은 숨이 많이 거칠으신데 돌아보시면 정말 48경이 아니라 한 480경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될 겁니다. 이 전시는 작가들도 물론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작업을 한 작품도 있지만 이 기획자가 정말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한 전시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여기가 좀 장소가 조금 접근하기가 좀 힘들어요. 걸어가기도 어렵고 차로 가면 이렇게 되게 좁아서 맞은편에서 차 오면 후진도 다시 해야 되고 막 이런 그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이죠. 예. 근데 그런 약점을 오히려 장점이 되도록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오는 거 힘들지만 올라오고 나면 올라온 만큼의 가치가 있게 네, 자기 경험들이 가치가 있는 그런 전시를 만드는 데 성공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터뷰하면서 고백을 갖다 했는데 부제가 비해당 48형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비해당자 48명인가 뭐 그 정도로 했었는데 이 비해당 48형이라고 하는 시가 있었더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부터 기획자의 상상력이 덧붙여진 전시가 된 거죠. 저도 그 처음 알았어요. 안평대군의 당호가 비해당이라는 것도. 아셨어요? 모르죠. 근데 그 모를 때 모른다고 하는 게 사실 기획자한테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획자가 의도가 있고 그 의도가 결과적으로 형태로 나오는 건데 내가 몰랐는데 의도가 어떻게 있어라는 지점이 사실은 좀 어려운 지점이 돼요, 기획자는. 그래서 사실 기획자가 뭘 모른다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죠. 근데 이 전시에서 유병학 기획자는 그 지점을 하고 간 거죠. 나도 사실은 잘 모르고 이 안평대군에 대한 이야기들은 내가 여기서 이 전시를 기획하기 이전에 이 미술관에서 1년 반 동안 자료 정리와 조사들이 쭉 있었고 나는 거기다가 지금의 이 형태로 보이도록 살을 붙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 정의는 사실 기획자로서 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그 실제로 이 전시장 2층에 가보시면 이 안평대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모여서 이렇게 또 따로 전시를 해놨어요. 그것들을 한번 쭉 보시고 나면 전체적인 전시 구조가 다시 한번 이해되는, 네, 그래서 한번 1층 쭉 보시고 2층 가셨다가 다시 1층 보셔도 괜찮은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밖에도 한번 보고. 그렇죠. 근데 미술관의 이런 연구에 이런 이병학 큐레이터님의 독특한 상상력이 이렇게 더해져서 전시가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관객이 이렇게 전시장에 들어가서 아, 이게 그 향일 규화라는 그 해바라기구나. 또 여기 난초가 하나 있으면은 아, 이게 그 오설란의 난초구나. 이렇게 직접 48형을 하나하나 전부 48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발견해내는 재미도 되게 재밌었어요. 전 그러고 재밌게 놀았고 또 나올 때 목멱청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남산은 사실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못지않은 북악산과 저기 북한산에 구름이 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48형을 자기 스스로 하나씩 발견하는 재미도 좋은 것 같아요. 이번 그 리처드 해밀턴 연속적 강박이라는 전시는 사실 리처드 해밀턴이라는 한 작가의 궤적을 이렇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조금 특이한 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회고전이라고 한다면 어떤 연대기적이거나 서사적인 형식을 띠고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이번 전시는 리처드 해밀턴이 천착했던 한 가지 특정 주제나 소재를 반복적으로 거의 강박에 가깝게 이렇게 시리즈로
여러 연도에 걸쳐서 제작한 작품들을 저희가 특별히 선별해서 5개의 섹션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특정 작품군 혹은 연작 시리즈를 조명한다는 점에서 좀 특이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런 것은 한 작가를 전체적으로 살펴본다기보다는 어떤 클로즈업 한다는 그런 방식을 취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 혹은 성격, 남겨진 어떤 유산들 이런 거를 살펴봤을 때 좀 기억나는 부분은 리처드 해밀턴 자체가 굉장히 얼리 아답터여서 요즘 하는 얘기로 커미션 워크처럼 어느 회사에서 지정을 받아서 컴퓨터 하드 자체를 디자인한 적도 있고 새로 나온 신상, 차, 오디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소비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미학적인 부분을 탐닉하고 그렇게 탐닉했던 것들을 또 이런 토스터나 이런 시리즈들에 반영해서 작품을 제작할 만큼 시대적인 변화나 소비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리차드 해밀턴의 연속적 강박이라는 전시를 보면서 작가가 좀 깔끔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미술사 책에서 한 번쯤 다 보셨을 텐데요. 도대체 무엇이 오늘날의 가정을 이토록 색다르고 매력있게 만드는가? 이 작품 아시죠? 이 작품은 모르기가 좀 힘들죠. 네. 우선 이 전시에 그 작품이 와 있지는 않아요. 지금 찾아보니까 독일에 있더라고요. 근데 해밀턴이란 이름을 몰라도, 리차드 해밀턴을 몰라도 사실 이 작품을 보고 나 이거 본 적 있어 하실 분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게 팝아트라는 범주를 해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크게도 해석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이 작품은 마치 그 팝아트라는 문을 열 때 입구에 붙어 있는 간판 같은 느낌? 네, 실제로 이게 책 제목이나 아니면 챕터 제목으로 이제 이미지가 같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번 전시는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연대기적으로 작품들을 굉장히 여러 개 복수로 많이 보여줄 것 같은데 이번 전시는 접근 방식이 독특해요. 전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속적 강박, 거기에 대해서 작품을 풀어냅니다. 보통의 경우는 어떤 작가가 한 주제를 계속 작업을 할 경우에는 변주, 그러니까 주제를 변주하려는 노력들이 있죠. 왜냐하면 기법들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해밀턴의 이 전시는 기법들을 계속 바꿔요. 주제는 오히려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것도 이게 단시간 동안의 한계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반복해 가면서 같은 주제들을 입체로도 만들었다가 토스터나 네. 믹제거처럼 믹 제거의 그 마약 영상이 나왔던 걸 캡처한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토스터에다가 계속 이미지들을 밀어넣는 방식이라든가 둘 다 이 자체가 굉장히 강박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더 정확하게 더 섬세하게 하고 싶어라는 어떤 욕심들이 계속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작품만으로는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쭉 늘어났을 때 리차드 해밀턴이 이런 욕구가 있었구나, 욕심이 있었구나라는 점이 보인다는 점에서는 저는 해밀턴의 어떤 지점을 되게 잘 잡아낸 전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전시를 보고 리처드 해밀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비틀즈의 더 화이트 앨범 표지를 이분이 디자인을 하셨더라고요. 밑제거 하나 연작한 것도 그렇고 이 당시의 미술가들이 이런 셀러브리티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네트워크를 가지는지 그런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지금보다 미술가들이 훨씬 더 대중문화에도 가까웠고 예술에도 가까웠던 시기죠. 잡지의 표지 디자인 같은 것도 굉장히 작가들이 많이 했었고 리처드 해밀턴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도 잘 알려져 있고 팝아트의 어떤 선구주자 또는 최초의 팝아티스트로도 알려져 있지만 저는 이 사람을 마르셜 듀샹의 최초 회고전의 기획자. 그러니까 듀샹이 죽고 3년 뒤에 초대형 회고전을 이 사람이 열었죠. 그리고 듀샹의 유명한 작품이죠. 샘이나 아니면 그 듀샹의 최고 대작이라고 하는 큰 유리의 복제품을 만들어서 실제 전 세계 미술관에 보내고 그걸 관리한 사람도 해밀턴이에요. 되게 다재다능하시네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현대 미술이 가지는 어떤 경향성에 영향을 되게 크게 미친 사람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리처드 해밀턴 자료를 국내 미술시장 경매 사이트죠. 거기서 한번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 팝아티스트 앤디 워홀이나 리텐슈타인은 국내에서 소장자도 많고 거래도 많이 됐더라고요. 근데 리처드 해밀턴은 거의 자료가 없어요. 그게 아마도 전시나 어떤 계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를 못 줬던 것 같아요. 이번 전시를 계기로 팝아트의 많은 작가들에 대한 많은 관심이 촉발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품들이 국내 애호가들한테 새로운 조명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주원 작가의 전시 타이틀이 이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남겼나. 이 전시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좀 이야기를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재작년부터였죠. 그 가짜 뉴스라는 게 이제 다뤄지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먼저 프랑스 같은 유럽,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이게 선거나 어떤 정치적 이슈에 맞춰가지고 이런 가짜 뉴스들이 돌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슈가 많이 됐었죠. 보이스피싱, 스미싱에 이어서 가짜 뉴스까지 정말 누구도 믿기 힘든 그런 시절이 됐는데요. 보이스피싱은 그래도 되게 주의를 기울이면 이렇게 알 수도 있어요. 이게 내 돈을 원하는가 아닌가. 그런데 가짜 뉴스는 정말 알기가 힘들어요. 딱 포맷도 뉴스랑 똑같이 해놓고 맞아요. SNS로 딱 받아보면은 이거를 진짜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그 출처도 되게 헷갈리고요. 이주원 작가도 이런 현실에서 착안을 한 것 같아요. 이 전시를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모큐멘터리,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모큐멘터리가? 목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짜로 만든 물건이죠. 거기다 다큐멘터리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다큐멘터리인 거죠. 페이크 다큐멘터리. 개념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다큐멘터리의 형식은 다 가져와요. 그런데 주제나 원래 소재 자체가 가짜야. 근데 가짜인 원래의 관념을 놓고 이거를 진짜의 형식으로 풀면 사람들이 속게 되죠. 네. 정말 그게 있었던 일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런 혼란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전시장에 관객들이 왔을 때 이건 전시니까 가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면 보고 난 다음에 작가한테 와서 물어본대요. 이게 실제로 있는 거 아니냐고.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이 모큐멘터리를 통해서 네. 속는 거죠. 작가는 그럼 왜 이런 거짓말을 진지한 거짓말 작업을 하는 걸까요? 재밌으니까 아니면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거짓말의 짜릿함. 작가는 물론 재밌었을 거예요. 이걸 하면서 사실 무서운 거죠.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이게 뉴스라는 그리고 이게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을 갖고 있으면 우선 믿는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주의 환기. 자, 위험할 수도 있어. 자, 이건 가짜야. 하지만 이것도 진짜라고 느낄 수도 있으면 다른 걸 우리가 진짜라고 속이려는 걸 얼마나 네가 속기 쉽겠니라는 질문인 거죠. 내일 나는 외계의 신들이 오실 때까지 지구를 온전히 보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평등과 환경보호, 전쟁 반대에 힘쓰고 있는 종교입니다. 유학 도중에 제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오해의 지점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들을 어떻게 작업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만우절에 처음 한국에 괴물이 있다는 모큐멘터리 작업을 만들어서 올렸었어요, 한때. 그것을 미국에 있는 영화 사이트, 또 유럽에 있는 영화 사이트들이 괴물 후속편이 나온다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 의도와는 다르게 또 재생산되는 것을 보고 흥미를 느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인은 영상 속에서 이제 나오는 것처럼 지금까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부처에서 예수까지의 기간이 얼마 안 됐었고 그래서 세 번째 신과 네 번째 신으로 지정하고 그 후의 시간이 현재까지 굉장히 있어서 그 중간중간에도 신이 있었다고 하고 지금의 신이 일곱 번째 신이다라고 해서 이 손모양의 일곱 번째를 뜻하는 것으로 컨셉을 잡고 그것을 수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풍자라고 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 풍자를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큐멘터리 형식도 가져오고 정말 뭔가 진지한 것에 있는 그런 박물관이나 어떻게 보면 종교에서 숭배하는 그런 상, 또 교회의 첨탑 같은 그런 형식들을 가져와서 이게 풍자인데 왜 이렇게 진지하지 해서 좀 더 한번 타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아트팟에서도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요. 네, 경매사상 최고가 기록이 경신되었다고 하죠.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인데요. 무려 4억 5천 3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 원. 대단하죠. 네. 이렇게 까칠한 말 이제 하실 때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작품은 그 정도 가격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 왜냐하면 예상인데요. 우리가 보통 막 뭐 최고가가 경신됐네 막 이렇게 하는 작품들 다 19세기 말 20세기 작품 초 작품들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이 작품은 15세기잖아요. 500년 전. 이게 우선 하나고 대부분 이때 작품들은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다 박물관 들어가 있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작품은 사실 히스토리가 있죠. 이게 다빈치 작품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평론가들이나 아니면 연구자들의 연구를 했을 때 다빈치 거 아니에요라고 해서 굉장히 저평가되는 작품이 갑자기 죄송해요 맞네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가격이 진짜로 역대 최고의 비율로 뛰어올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스토리가 또 있죠. 게다가 이 작품이 또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빈치가 그린 기독교 성화가 물론 많지만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예수의 정면 초성화는 진짜 이거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도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 상징성들을 더하면 네 저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엄청난 마케팅적 노력이 있었다는 것도 분명하긴 합니다만 K옥션의 손희창 경매사가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지난달 16일 미술품 경매사상 최고가가 경신됐었죠. 르네상스 시대 천재 화가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가 바로 그 작품입니다. 살바토르 문디는 구세주라는 뜻인데요. 오른손의 검지와 중지는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는 축복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왼손의 유리구슬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축복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이 작품의 시작가는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0억 원이었습니다. 5명의 응찰자가 45번이나 경합을 했는데요. 수수료를 포함한 이 작품의 낙찰가는 무려 4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5천억 원입니다. 1958년 영국 소더비 경매에 출품되었을 때는 작자 미상으로 60달러에 낙찰되었는데요. 이후 2005년에는 약 1,000만 원에 낙찰되어 연구 및 복원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빈치 작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2011년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고요. 상당수의 르네상스 미술사 전문가들이 진품이라는 데 힘을 실어줬다고 합니다. 경매를 진행하는 경매사 입장에서 보면 부럽기만 합니다. 올해 4월 저희 K옥션에서 수아 김한기의 작품이 65억 5천만 원에 낙찰된 것이 최고가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최고가 기록은 경신되겠지만 우리나라, 우리 작가에 대한 가치 평가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이 많고 깁니다. 12월은 경매사들이 올해를 마무리하는 대형 경매를 시작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추운 날씨지만 경매 프리뷰와 경매장에 들리셔서 좋은 작품들 감상하시고 소장도 하시는 열정이 보인다면 조만간 우리나라 작가들 작품도 세계 뉴스에 멋지게 소개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으로는 문화비축기지 지난 11월 25일 열렸던 퍼포먼스 티끌 하나의 우주 쇼쇼쇼를 준비했습니다. 이곳 탱크1에서 펼쳐진 이수경, 리그몽 작가의 퍼포먼스 함께 감상하실까요? 예, 여기는 문화비축기지, 옛날엔 석유비축기지였죠. 네. 공간은 되게 재밌어요. 가보시면 원래 이런 설계 자체가 문화를 기준으로 설계됐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을 어떻게 고쳐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재미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 이곳이 조금 진짜 비축이 될 때까지 좀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12월이에요. 우리 바쁘셨다면 남아있는 한 달은 나를 위해서 보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밀어놨던 책이나 뭐 영화도 보고요.
미술 전시장도 가보고요. 그리고 송년회 핑계로 술만 너무 마시지 말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